뉴스 헬리콥터를 타고 뉴스의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경북 성주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이곳은 김한곤 성주군수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김한곤 성주군수가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여자들은 술집하고 다방하는 것들이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대구 여성회 등 14개 여성단체로 꾸려진 대구 경북 여성단체 연합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성 주민들은 우리가 커피 파는 여자면 너는 성주 파는 군수냐? 이렇게 말하면서 김한곤 군수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성주군민 천여 명은 김한곤 군수를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집단 고소할 예정입니다. 김한곤 군수, 그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데요. 에헤, 그 말을 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발뺌하는 것 같잖아요. 항의하는 주민에게. 여러분들 누구세요? 이렇게 반문하셔야지요. 그래야 진짜 기억상실증 환자 연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북 경주시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지진의 진앙지로 그 피해가 컸던 경주는 원자력 발전소 주무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의 본사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경상북도에는 경주 월성에 6기, 울진 한울에 6기의 원전이 가동 중일 만큼 세계에서 원전 밀집도가 가장 높습니다. 원전 벨트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국민들은 원전을 걱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주에 위치한 한국수력원자력은 다음 달에 연구 용역 계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원전으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내용의 연구 용역이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탈핵 입법 저지를 위한 연구 용역입니다. 귀를 의심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원전을 반대하는 국회의원과 환경단체로부터 원자력 발전소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이자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너희들 다 후쿠시마에 가서 살아라. 거기선 누구도 딴 죽을 안 걸 거다. 대전 병무청 상공을 날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와 사회지도층 남성들의 건강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이 남성들의 아들까지 건강 이상이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가운데 92명이 본인은 물론 대를 이어 아들까지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아들 31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해서 병역 의무를 벗어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장남, 차남 3명 모두 국적이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경제적, 사회적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할 텐데 아들에게 헬조선 국적을 지우고 본인은 헬조선으로부터 녹을 받는다? 이런 놈들을 공직자로 기용하는 나라니까 헬조선이겠지요. 저는 광고 듣는 사이에 앵커석으로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이,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조선에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까지
이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나 민주주의를 알아,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경북 성주군청에서 70일 가까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촛불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방부 그리고 성주군은 군민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고요. 하지만 성주 군민들은 단순히 내 지역에 혐오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 생태,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드 사태를 계기로 오히려 성주의 지역 공동체가 함께 연결돼 민주주의가 회복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촛불 집회에서 성주 군민 한 분의 연설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사드 오면 쪽파, 사드를 물리치면 대박이라는 구호를 많이 외치는데 사드를 물리치면 경제적인 측면 말고도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우리 성주에 큰 유익이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많이 지치고 또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좀 이런 성주를 기대하면서 싸워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나왔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는 사드 사태를 통해서 좋은 지도자의 자질이 무엇인지 누가 좋은 지도자인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리더십이 발굴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선거 때마다 얼굴도 잘 모르는 사람, 정책도 잘 뭔지 모르는 사람을 선거 때마다 1번 달고 나왔다고 찍어주었습니다. 제가 전라도에서 왔는데 군의원, 도의원을 이렇게 찍으려고 해도 1번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사실 새누리당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셨겠지만 친일 세력의 정체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그런 정당이죠. 그런 새누리당을 피해가려고 해도 찍을 사람이 없었죠. 그러네 이제 우리는 사드 사태를 통해서 새누리당의 본질과 실체를 알아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이 좋은 리더십을 가졌고 또 국민이 어려울 때 누가 국민을 저버리지 않고 국민의 편에 설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싸워줄 분이 누구이며 또 국민들을 자기 권력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고 국민들을 위해서 섬길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리더십과 지도력은 선거 때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앞으로 선거 때 우리의 최소한의 선택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촛불 때 끝까지 산부지를 반대하고 성주군 전체를 위해 싸워준 분들이 누구냐 하는 것이 우리의 최소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사드에 대처하는 군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좋은 지도자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선거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번 촛불을 통해 드러난 좋은 지도자들이 성주군 곳곳에 세워지면 각 동네마다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이장과 동장들이 갖가지 인증과 도장 찍어주는 것을 빌미로 사람들을 협박하고 조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없이 동네 곳곳의 어르신들을 살피고 섬겨야 한다는 사실들을 배웠기 때문에 아주 작은 단위에서부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갈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마을 단위, 면 단위들이 바뀌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사태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좋은 지도자들을 우리는 이제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며 그분들의 이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좋은 지도자들을 고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수많은 의식 있는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성주 이사 와서 3년 반 동안에 만난 사람들보다 지난 2달 동안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정말로 재능 있고 의식 있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재능과 의식만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몸으로 뛰면서 헌신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로부터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저는 평소에 역사, 정치, 생태와 환경, 또 공유경제, 사회경제, 협동조합, 노동인권, 평화, 통일 이런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래서 대구에서 강좌가 열리면 멀리 대구까지 가서 그런 강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많은 강연들이 열리지만
너무 멀어서 못 가는 것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드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정치와 평화, 역사 문제, 먹거리 문제,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은 사드가 끝난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알아가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정권을 쥐고 있는 정부 권력자들은 국민들을 개, 돼지 취급을 하고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다고 무시하는 아주 못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저들이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거나 따라해야 될 자들이 아니라 공부하고 스스로 토론하고 배워가야 합니다. 저는 이런 정치와 민주주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우리 국민들이 모여서 정기적으로 정치학교를 열고 민주주의 학교를 통해서 배우고 시민 아카데미를 열어서 많은 것들을 배워갈 역량이 생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명한 강사들 초청하여서 우리가 지식협동조합처럼 돈을 얼마씩 한 달에 만 원씩 내고 한 달에 한 번씩 좋은 강사들을 모셔서 계속적으로 배워가며 이 지역사회에서 또 아름다운 시민운동 또 이 지역을 잘 살게 하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좋은 지도자, 다수의식 있는 젊은 일꾼들과 또 시민들, 국민들을 통하여서 성주 지역 공동체가 함께 연결되고 회복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21세기 민주화 성주가 될 거라는 이야기가 자화자찬하는 빈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과정을 몸으로 체득하고 있기 때문에, 몸으로 배워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산리 쓰레기 매립장 사태, 저는 사실 사드 문제가 있기 전까지 전혀 몰랐습니다. 촛불을 통하여서 우리 성주 땅에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늦게 알게 되어서 죄송하고 전혀 관심을 가질 수 없어서 늘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촛불을 통하여서 우리는 삼산리 쓰레기 매립장 문제라든지 또 세월호 문제라든지 대한민국에 이토록 많은 아픔의 현장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아픔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회적인 약자들의 아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연대의식, 이웃에 대한 공감의식은 앞으로 이제 우리 성주라는 지역사회를 건강한 공동체로 회복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성주지역 현안에 대한 건강한 토론과 정책 대안 제시, 활발한 시민운동을 통해서 성주를 정말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제 9월 18일은 민주당 창당 61주년 기념이 되었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을 창건한 해공 신익희 선생의 생가를 방문해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추미애 대표, 조각난 국민과 흩어진 민주개혁 세력을 통합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원외 정당인 민주당의 통합을 선언했습니다. 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더민주라는 약칭을 써왔는데 앞으로는 민주당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위기에서 구출해내서 죽음에서 되살아나 살 길을 뚫자. 이 또한 해공 선생님 생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북핵과 외교에 무능한 이 정부, 국민은 지진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시스템이 먹통인 정부, 세월호나 메르스나 재앙을 겪을 때마다 국민에게는 각자 도생하라는 식의 정부, 무능한 정부는 이 나라의 바로 큰 재난이 되었습니다. 60년 전 성남 민심이나 지금의 민심이나 똑같지 않겠습니까? 이 무능한 정부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전은 통합입니다. 조각난 국민의 통합이고 흩어진 민주개혁 세력의 통합입니다. 이를 밑바탕으로 통합된 민주개혁 세력이 집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61년 전 신익희 선생님이 창당한 민주당의 같은 후예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같은 역사를 가졌지만 수없이 많은 분화와 분열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2003년 큰 분열을 겪었고 또 2016년에도 분열을 겪었습니다. 분열로 위기의 대한민국 구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분열로는 위기의 국민도 구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모든 민주개혁 세력의 단결로 이 난국을 헤쳐나갑시다.
민주당을 창당하신 신익희 선생의 생가에 우리 김민석 동지도 백의종군의 마음으로 함께 찾아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이제 우리 민주개혁 세력이 더 큰 통합을 위해 함께 품어야 합니다. 우리 지지층을 더 강력하게 통합하고 되돌아오는 한 분 한 분 분열 없이 품고 가야 합니다. 여기에 계신 신익희 선생님께서도 바라시는 바일 거고 김대중 대통령님도 바라실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권교체로 가는 가장 확실하고 튼튼한 길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함께 통합을 선언합니다. 우리의 통합은 고단한 삶의 벼랑 끝에서 희망을 잃어가는 국민을 위한 희망 선언입니다. 우리의 통합은 어제의 분열과 좌절을 딛고 일어나서 2017년 정권교체로 나아가는 희망의 대장정의 출발 선언입니다. 통합은 집권을 위한 시대적 국민적 요구입니다. 하나된 민주당으로 민주 세력의 역사성을 분명히 하고 국민의 마음을 담아내는 희망의 큰 그릇이 되겠습니다. 민주통합으로 정권교체의 한 길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평생 조국의 독립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신익희 선생님의 후예답게 민주개혁 세력이 하나 되어 집권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주 대표님과 저희가 통합선언을 하는데 다른 경우와 달리 아주 단순하고 간명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켜가면서 그 약칭을 또 우리가 전통에 담겨있는 그런 민주당으로 함께 쓰자.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작은 합의일 수 있지만 그래서 민주당을 지켜왔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소중하게 지켜왔고 그리고 이제 저를 비롯해서 그간 민주당을 지켜왔던 사람들은 1차적인 소임을 다 했습니다. 통합에 이르기까지 저희에게 신뢰와 존중을 보여주신 추미애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더 큰 지도력을 발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추미애 대표께서 이 시점 제1야당의 대표로 계시지 않았다면 이러한 통합은 없었을 것이고 또 이러한 통합을 이끌어낸 것으로 시작해서 추미애 대표가 계시기 때문에 더 큰 민주통합과 정권교체는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확신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 동안 가족들과 어떤 이야기 나누셨습니까?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 정치 이야기가 빠질 수 없는데요. 지난 주말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리얼미터 조사 결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1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2위 이렇게 나왔지요. 반문정서 공세에 시달리는 문재인 전 대표와 충청권 대권주자로 대표되는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호남 민심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새 아침에서 두 호남 출신 정치인의 생각을 들어보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의 인터뷰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진행자인 신율 씨의 편향적인 진행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전 대표 아직도 호남 쪽에서 상당히 좀 안 좋게 이 민심이 돌아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반문정서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네, 어찌됐든 호남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그 사는 문제에 대한 대안이 저는 호남 민심의 성무처라고 보고요. 그래서 네. 얼마 전에 문재인 전 대표가 광주에 오셔서 그린카 진흥원 방문하고 또 직접 전기차를 운전하면서 그 광주를 미래자동차 전진기지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 않습니까? 이제 광주에서는 저는 호남에서는 흥룡백묘론처럼 그 호남의 산업 생태계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는 광주의 민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확실한 청사진과 의지를 호남 민심에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전 대표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다. 호남 분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적어도 주위에 이제 여러 의견들을 청취를 하고 결국은 호남이 잘 사는 방법을 찾고
그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 호남인들이 움직일 것이다라고 제가 여쭤본 건 문재인 전 대표가 그래서 호남 분들은 적임자라고 생각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간단히 답해 주시죠. 아직까지는 적임자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죠. 어찌됐든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러니까 반문 정서는 그러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반문 정서는 4.13 때보다는 좀 많이 누그러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누그러졌다. 그 근거가 뭐죠? 일단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가능하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그 데이터들도 보면 지지도의 상승이라든지 그런 지표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대선에 대해서는 얘기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지금 특별하게 크게 나오는 얘기는 없고요. 저는 생각할 때 이제는 정권 교체나 정권 재창출의 어떤 그러한 상수가 들러붙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광주 모델보다는 충청도 모델을 따르자. 이런 얘기를 주장을 하는데 그게 좀 먹혀 들어가고 있어요. 충청도 모델이라는 거는 반기문 총장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정권 교체, 정권 재창출에서 90대 10으로 몰표가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략적 투표를 좀 하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추석 때 가장 주목을 받은 사람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인데 혹시 그런 얘기들 추석 때 이분이 이제 주목을 받았으니까 얘가 나올 법도 하거든요. 반기문 총장에 대한 그러한 거부감은 없어요. 어쨌든 새누리당에 대한은 반기문 총장도 충분히 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은 어쨌든 전라북도는 민주당 판이니까 거기에 대한 친밀감은 아직은 좀 멀리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분입니다. 8년 전 추석 YTN 기자들 11명을 고발하며 시작된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 시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요. 보수 정권 9년 동안 언론인 해직, 보도 개입, 인사 발령, 언론노조 탄압 등 많은 일들이 언론계에서 벌어졌습니다. 다음 주부터 20대 국회의 국정감사가 열리는데요. 언론노조 성재호 KBS 본부장, 박진수 언론노조 YTN 지부장은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언론 탄압의 진실을 밝히고 언론인들이 공정방송을 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시죠. 언론노조 KBS 본부장 성재호입니다. 저희 KBS에는 MBC나 YTN과 달리 해고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은 지금 KBS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마치 불 앞에 놓인 화약고와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간간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지만 지난 7, 8월 사이 KBS 보도본부를 중심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방금 전 말씀하신 김시곤 전 국장이 폭로한 청와대의 보도 개입 문제에 대해서 비판글을 올린 기자협회 협회원으로서 비판글을 올린 기자가 3일 만에 제주도로 인사발령이 나고 사드 보도에 대해서 사장이 임원회의에서 공공연히 중국 관영매체의 주장을 그대로 베끼지 말라는 등 국익에 있어서 다른 목소리 내서는 안 된다는 등 이런 사실상의 보도 지침성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나지 않고 러시아와 중국과 관련된 사드와 관련된 국제적인 우려를 전달했던 해설위원은 해설을 한 지 일주일이 안 돼서 해설을 그만두고 다른 부서로 발령해놨습니다. 대구에서는 성주 취재를 담당했던 기자들이 외부 세력 개입이라는 근거도 없고 뉴스거리도 안 되는 그런 뉴스를 강압적으로 취재 지시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성명을 올렸다는 이유로 특별감사가 진행되고 징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KBS가 투자한 이해 당사자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서 과다한 홍보성 취재 지시, 제작 지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바로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보다 앞서서는 심지어 노동조합의 공정방송 활동을 감시하는 공추위 간사가 공정방송 관련된 조사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렸다가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징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누구나 다 아시는 얘기지만 KBS는 6천억 원 가까운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사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준조세 성격의 돈을 받고 있는, 하지만 KBS 구성원인 제 스스로도 KBS가 과연 지금 그런 수신료를 받을 만한 합당한 자격이 있을까? 오늘 아침 전해진 소식에 의하면은 한 아침 교양 프로그램의 출연자가 원인 모를 이유로,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갑작스럽게 배제되고 있습니다. 과거 김미화 씨 블랙리스트 논란처럼 또 한 차례 홍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려도 수신료를 받고 있는 KBS는 중계조차 하지 않습니다. 세월호 청문회 3차례 열렸지만 단 한 차례도 중계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KBS가, 수신료를 받고 있는 KBS가 다른 방송사와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현상은 단지 뉴스나 교양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그동안 KBS만이 해왔던 대하 드라마, 정약용만 2년 동안 추진해오다 꼬꾸라졌습니다. 오로지 돈의 논리에 의해서. 이것이 KBS의 현실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 공교롭게 이 모든 일들은 지난 11월 말 국회에서 청문회를 거쳐서 들어온 현 고대영 사장이 취임한 이후 일어난 일들입니다. KBS는 국정감사 피감기관이지만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반드시 현재 벌어지고 있는 KBS의 불공정 방송 행태,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고 규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 지부장 박진수입니다. 일명 YTN 노조위원장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8년 10월 6일이 YTN 해고자가 발생되고 부당 징계, 부당 정직이 발생된 지 만 8년 되는 날입니다. 8년 전 추석날 때 11명의 경찰서 고발 접수장이 날아왔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YTN 그 상황에 대해서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공정방송은 방송 노동자의 근로 조건이다. 법원의 판례입니다. 지금 이 보여드리는 3명의 사진은 2008년 10월 6일 해고된 3명의 YTN 기자들입니다. 횟수로 8년이고요. 날수로 2,900여일이 넘은 상황입니다. 이들은 단지 공정방송을 외쳤다는 이유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횟수로 8년입니다. 왜 이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지 통탄을 금할 일입니다. 언론이 제자리를 찾지 않는 한 사드 문제도, 위안부 협상의 문제도, 세월호 문제도, 국정교과서의 문제도, 백남기 선생의 억울함도 어떤 부분도 밝혀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리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호소드립니다. 이 3명은 다른 사람이 아니었고 여러분의 동료였고 기자였습니다. 연대가 필요하고 관심이 정말 절박한 상황입니다. 20대 국회 여소야대를 열면서 많은 사람이 기대를 합니다. 근본을 맑게 하지 않으면 다시 모든 문제는 발생됩니다. KBS 문제, MBC 문제 다시 제자리로 아직도 계속 악순환은 도래할 것입니다. 다시 꼭 돌아와야 됩니다. 때문에 호소드립니다. 20대 첫 여소야대 만약에 해직 언론인들이 거론되지 않으면 여기 있는 기자분들이 요구해 주시고 꼭 이 부분을 거론해 주셨으면 합니다. 2008년 이후에 벌어진 언론인 부당, 해직, 정직, 원직 복직의 특별법 요청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20대 국회가 해직 기자 복직과 언론 바로 세우는 원인으로 기억되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미궁 장사랑, 요건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남녀노소 좌파 우파 모두에게 미궁 장사랑이 빅동의 추억을 찾아드립니다.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엄마, 나 가게 안 하고 싶은데. 너 가게 해봤니? 너 음식 만들어봤니? 인테리어는? 집기는? 일할 사람은? 운영은? 가게 자리는? 세금은? 너 돈이 있니? 나는 요술램프 몬스터 셰프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마. 맛집의 맛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맛뿐만 아니라 돈과 청음의 모든 비법을 알려주겠노라. 야하! 이젠 걱정 고민 끝!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 문의 02-458-8838. 몬스터 셰프. 가장 싸게 안전하게 문자 발송 서비스의 지존 다이렉트 SMS. 매일 아침 그날의 최저가를 반영합니다. 인터넷 최저가가 아니면 차액을 100배로 보상합니다. 다이렉트 SMS.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네, 오늘도 피박토론 함께하겠습니다. 무와 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권 후보 무 인사드립니다. 아니, 추석 민심 귀 막고 있었나? 아직도 대권 후보라니. 모이는 곳마다 반기문 이야기뿐이었다고. 정신 차려. 야, 환아, 모래성이란 노래 아니야? 모래성이 차례로 허물어지며. 반기문은 모래사지 10층 사탑이다. 사탑. 모래 사자 써서 사탑. 물 한 번 세게 들어오면, 즉 제대로 된 검증바람이 불어닥치면 반기문이는 곧장 아웃이지. 닥치라고. 당신 2007년 생각나? 이명박이 했던 말 말이야. 한 방에 간다 그러는데 한 방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허풍입니다. 허풍. 이렇게 말했던 거 기억 안 나? 들어보라고. 여러분, 언제부터 한 방에 간다 그러더니 그 한 방에 어디 갔습니까? 허풍입니다. 허풍. 야, 그때는 노무현 정부 인기가 안반 500m를 뚫을 때지. 지금 보라고. 박근혜 정부 인기가 안반 500m를 뚫고 있는 때 아니냐? 아니, 그럼 반기문이 안 된다면 당신한테 기회가 올 것 같아? 하나, 이쯤에서 한 가지 충고할게. 니들 친박 입으로는 말이야, 웬만하면 반기문 띄우지 말아라. 반기문이가 좋아할 것 같냐? 부담을 느껴요. 자, 이제 그만하시고요. 야, 사회자, 너도 야권 후보 단일화 될 때까지 중립을 선언한다며? 잘했어. 김용민이가 특정 야권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해봐라. 야, 그 후보가 좋아하겠니? 아이, 그만하세요 좀. 이 사회자가 참 불쌍해. 우리는 낙선하면 바로 공기업 사장으로 딱 꽂아주잖아. 사회자, 너 이노근이가 수자원공사 사장 되면 또 화환 보낼 거냐? 아, 그럼요. 실업 상태에서 취업 상태로 바뀌는 건데요. 축하해야지요. 자, 문구도 정했습니다. 이노근 사장 취임을 기념합니다. 막말 김용민. 이렇게 보낼 생각입니다. 사회자 사람 됐네. 그래, 그런 대범한 맛도 있어야지. 근데 어디 시켜서 꽃 배달하려고? 당연히 험지 전문 꽃 배달 업체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요. 1566-0263 1566-0263으로 할 예정입니다. 0264가 아니라 0263 3. 네. 근데 조화로 주문할 생각입니다. 조화? 장례식장에 보내는 조화? 그럼요. 우리 이노근 형이 수자원공사 업무를 아시기는커녕
손에 물이나 묻혀보셨을까? 전혀 전문성이 없는 분이 한 해에 4천억 이자 때문에 휘청휘청하는 공기업의 사장이 됐으니 조화를 보내야지. 걷다가 화환을 왜 보냅니까? 이 새끼, 목사 아들이란 새끼가. 자자, 오늘 주제 토론 시간이 없습니다. 자, 북한에 기록적인 홍수가 났다고 하지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구호를 해야 하나 마나. 이거 놓고 토론 한번 해보겠습니다. 환님, 쌀 보내는 거 정도는 어떨까요? 당연히 안 되지. 핵 개발을 했는데, 응? 구호품 보내서 핵 개발하는 데 쓰면 어떻게 해? 그러면 물이 급하다고 하니까 일단 생수부터 보내는 건 어떨까요? 안 되지. 핵을 연구소에서 핵 실험장으로 실어나르는 놈들. 그 놈들이 차 안에서 마실 음료수로 쓰이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쌀도 물도 안 된다. 쪼잔하기는. 야, 환아, 생각해봐라. 북한 체제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절대 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살던 곳에서 계속 살 거라고. 야, 남쪽에서 도움을 줘봐라. 나중에 북한 체제가 붕괴가 된다든지 하면 그 주민들이 기왕지사 이렇게 된 거 동포가 있는 남쪽하고 합치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닥치라고. 생수병 한 병 받고 남한 체제가 갑자기 아름답게 보인다고? 그럼 성조와 김천에도 생수병 트럭채 보내야겠네. 많이 떨어진 청와대 누나 지지율 좀 보충하게. 무의 생각은 그렇다면 북한에 지원하자? 그런 말을 쉽게 하면 보수 지지표가 다 달아나요. 그래서 내 생각은 이동식 PX인 황금마차를 직접 끌고 가서 거기서 직접 인민들에게 생필품을 나눠주자 이 말이지. 이거조차도 삥땅 칠 것 같다. 이게 걱정되면 거기서 북한 주민들이 먹고 마시는 거 다 보고 쓰레기를 아예 회수해서 오는 거야. 뭐? 북한이 문을 열어주겠어? 그거는 반기문이한테 한번 맡겨보자고. 그런 거 하라고 유엔 사무총장 시킨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거마저도 못한다. 국민들이 다 알아보겠지. 반기문이의 실력을 말이야. 닥치라고. 자자, 수해가 난 북한 못 본 척 하자는 환과 적절하게 지원하자. 이런 무의 의견이 갈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야, 사회자, 내일부터는 피박 퀴즈 다시 하자. 심심하다. 의견만 얘기하니까. 맞아. 나도 뭔가 나의 지식과 지성을 뽐내고 싶다고. 그런가요? 그러면 내일부터는 다시 피박 퀴즈로 만나겠습니다. 동보야, 나도 좀 끼워줘라. 이해찬이가 돌아온다고 하니까 당사에 계속 있기가 싫더라고. 비교 냄새 나는 그 인간, 그 얼굴을 마주칠 수 있으니까. 식구가 많아지는군요. 알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피박 퀴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피박 토론 마칩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한겨레 정치바와 함께하는 정치 한 건에 써. 한겨레 정치팀 정치바 김태규 기자 만나겠습니다. 김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또 한 주간 시작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추석 연휴 이제 처음 다시 인사드리는데요. 예. 연휴 기간에 이제 뉴스가 없죠. 뉴스가 없어서 저희 이제 정치부 기자들도 읽을 거리 뉴스를 만들어 놓고 그러는데. 예.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따끈따끈한 뉴스를 하나 생산해 줬습니다. 예. 그 정세균 국회의장이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과 함께 미국을 방문했고 그러던 차에 반기문 유엔 총장을 이제 만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상당히 반기문 총장이 이제 정치적인 발언을 했는데, 예. 올해 연말까지가 유엔 사무총장 임기가 끝나고 내년 1월 중순께 방문해서 국민께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예. 이런 발언을 한 거죠. 그래서 예. 바로 이제 귀국을 해서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요. 예. 일단 그런 부분이 이제 추석
정치적인 차례상에 올라와서 상당히 이제 화제가 됐고, 그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제 충청도다 보니까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개인 플레이냐 그런 이제 좀 관측도 이제 있었는데 꼭 그랬던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오전에 새누리당 최고위원회를 보면 여러 가지 그 반기문 총장에 대해 우호적인 이제 목소리가 많이 나왔는데 예. 일단 뭐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반 총장에게 지난 10년간 국제 외교 무대의 수장으로서의 노고를 위로드리고 그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써달라는 인사를 드렸다. 반 총장이 금이 환영하길 기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친박계 핵심인 조원진 최고위원도 거들고 나섰어요. 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반 총장이 임기를 마치고 내년 1월에 오신다는 것은 여당으로서는 환영할 일이고 여당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환영할 일이다. 들어오셔서 국내 정치에 대한 부분들도 관심을 갖고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지금 그 새누리당 최고위 회의 그 공개 발언은 통제를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정진석 원내대표뿐만이 아니라 조원진 최고위원의 이 발언은 상당히 계산된, 그러니까 친박계가 반기문 총장을 모시려는 그 의지를 이제 드러낸 것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단순히 친박 핵심, 뭐 지도부뿐만이 아니라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북의 유일한 그 지역구 의원이죠. 정운천 의원. 예.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북에서는 이제 광주 모델보다는 충청도 모델을 따르자 이런 이야기가 좀 먹혀 들어가고 있다. 전북에서 반기문 총장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 새누리당에 대하는 반기문 총장이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북이 광주보다 충청도에 가까워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몰라도 어쨌든 광주 모델보다 충청도 모델이 더 먹혀 들어가고 있다.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를 띄우고 있고요. 예. 지금 반기문 대세론, 대망론, 새누리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그 대망론에 대해서 비박계에서는 상당히 좀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죠. 예. 최고위원의 이제 유일한 비박계 최고위원인 강석호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 총장이 뭐 대한민국 정치에 보탬이 되면 좋을 거다. 근데 다들 공평하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 반 총장이 무슨 구세주라도 되는 양 너무 치켜 세운다면 우리 정치사에 부끄러운 부분으로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고요. 예. 반 총장의 그 권력 의지가 강해질수록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견제가 강해지고 있는데요. 박병석 의원 있습니다. 대전의 사선이죠. 예. 대전의 중진 의원인데 박병석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반기문 충청 대망론에 대해서 동가홍상,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고사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동가홍상이라고 하는데 값이 다른데 다홍치마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후보의 가치, 대통령으로서의 가치가 크게 다른데 충청권이라고 반기문을 꼭 지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와 생각이 다른데, 그러니까 충청민의 생각이 다른데 단순히 충청도 사람이라고 해서 새누리당 반기문 대통령 후보를 충청인들이 합심해서 밀어주지는 않을 거다. 예. 이렇게 분석을 한 거고요. 지금 우상호 원내대표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좀 견제구를 날렸는데 같이 만났는데요. 정진석 원내대표와 명세균 국회의장과 함께 반기문 총장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총장으로 있으면서도 북핵 문제를 해결하거나 해결의 기미를 만들지 못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 더 좀 노력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기자간담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분이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움직인다고 할 때 국민들이 그 능력을 검증하지 않겠냐 이렇게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예. 뭐 전라도에서 전북은 이제 충청 쪽에 가까울 것이다. 하여간 이 나라 정치는 언제쯤 지역구도에서 해방될까요? 참 답답합니다. 어찌 보면 참 좀 유치하고 유화적인 얘기이기도 한데 실제로 여전히 그 지역 정치를 이용해서 수혜를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 좀 자제를 하고 어쨌든 이번 대선이 그런 어떤 지역 연합, 지역 정치 구도를 깨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 새누리당이 지금 TK를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 TK 같은 경우에는 민심 위반의 그 조짐이 상당하단 말이죠. 물론 대선 때 다시 뭉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TK가 확실하게 결속되지 않은 상황에서 충청권 주자 이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죠. 일단은 중심이 확고해야 이제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건데 구심력이 확고하지 않으면 원심력을 괜히 행사했다가는 다 뿔뿔 이제 흩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계속 반기문 대망론을 새누리당 친박 핵심에서 계속 군부를 떼고 있지만 나중에 가서 반기문으로 안 된다 싶으면 결국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팽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냥 불쏘시개로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서로 눈치 게임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김태규 기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또 TK에서 준비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정종섭이라고 진실한 친다. 뭐 대안이 없진 않으니까 그러네요. 네. 조바심을 치진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대를 이은 병역 면제 참 이 기사로 많은 분들 허탈해하셨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아서 자료를 분석했는데요. 예. 고위공직자 2,520명이 군대를 가지 않았습니다.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예. 그 중에 92명이 아버지와 아들 모두 병역을 면제받은 경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고위공직자인데 본인도 안 갔는데 아들도 군대를 가지 않은 그 집안이 92가구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 셋이 있었는데 아들 셋이 모두 병역 면제를 받은 집안도 있었고요. 한 집안이 그렇고 또 두 아들이 함께 아버지와 함께 군대를 가지 않은 경우가 4건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 김종로 의원실은 얘기를 했어요. 대학 총장, 외교부 영사, 검사장, 부장판사, 국회의원, 시군구 의원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하고요. 예. 김종로 의원은 이제 육군 준장 출신입니다. 이 세태를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군대를 다녀오지 못할 정도로 대를 이어 건강이 좋지 않은 고위공직자가 이렇게 많아서야 대한민국을 잘 책임져 줄 수 있겠느냐. 예. 어떻게 그 힘든 자리까지 그 건강으로 올라갈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그 이중국적자가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할 시기가 되면 이중국적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최근 5년간 그 이중국적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버린 사람이 17,229명인데요. 이 중에 31명이 고위공직자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고위공직자 27명의 아들 31명이 최근 5년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해서 병역의 의무를 이제 벗어난 건데요. 극단적인 사례는 이런 경우도 있었대요. 그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버지는 이제 고위공직자죠, 대한민국에. 근데 큰 아들은 미국인이고 둘째 아들은 캐나다인으로 3부자가 국적이 서로 달라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해서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참 나라가 이러니 나라도 부실하죠. 예. 우리가 또 이 병역 의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국민적인 공분을 사는 소재 아니겠습니까? 이 국민 개병제에 기반해서 지금 국가 안보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정말로 몸이 안 좋아서 병역 면제를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아들이 셋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 셋이 모두 다 병역 면제를 받고 그런 부분 좀 이해가 좀 안 되고 그리고 물론 이제 자식들이 다 커서 이중국적을 갖고 있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게 자식들의 몫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고위공직자면 대한민국의 녹을 먹고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자녀들까지 그 혜택을 받으면서 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식들의 의사를 존중한다고 해도 공직자라면 그것을 말리고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시키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게 그게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공직자들이 있다는 게 참 씁쓸합니다. 네. 그런 아주 똑같은 예가 종교계에도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라고 본인은 물론이고 아들 셋 다 군대 안 간 것은 물론이고 국적도 저쪽 나라. 그분이 조 사무엘 민재라고 글쎄 말입니다. 그렇죠? 예, 둘째 그게 외국인 이름이죠. 네. 그래서 실은 그 양반이 대한민국의 종합일간지 대표가 될 수 없는데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대표가 안 되고 무슨 발행인인가 하여튼 무슨 자리를 내놓고 다시 편법으로 다른 자리를 만들어서 사실상의 대표 자리를 이어간 그런 케이스죠. 그렇죠. 사장 발행인을 못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회장이 된 거예요. 회장이 국민일보. 제가 옛날 법조 출입할 때 검찰 출입할 때 조 사무엘 민재 사장 관련한 이제 검찰 기사를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제 명예훼손으로 제가 고소를 당했어요. 그분한테서.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 아주 종교계에서나 볼 수 있지 않았나 했는데 이제 나도 공직자로서 이렇게 병역 기피 의혹의 중심에 섰다는 것 자체가 참 씁쓸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해찬 무소속 의원 복당을 했습니까? 복당이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해찬 의원은 지금 7선이죠. 근데 지난 총선 과정에서 김종인 대표가 이제 정무적 판단으로 공천을 배제를 결정을 했고, 그래서 본인이 이제 탈당을 했는데 탈당을 해서 이제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고요. 근데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당원 당규를 보면 탈당한 사람은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복당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김종인 전 대표 시절에는 복당 불가 방침을 이제 계속 굳혀놓고 있었는데 이 규정에 또 예외 조항이 있어요. 뭐냐면 당원 자격심사위의 심사위를 거쳐서 당무위가 의결하면 복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미애 대표 체제에서 이해찬 전 총리, 이해찬 의원이 이제 복당을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그 당원 자격 심사위를 구성을 한다고 하고요. 안규백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는. 그러면 당원 자격 심사위의 심사와 최고위의 의결, 그 당무위의 의결을 통해서 이해찬 의원은 복당을 하게 되니까 이제 곧 빠르면 이달 안에도 복당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와 이제 한솥밥을 먹게 됐군요. 그러네요. 사상 최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얼굴을 맞대게 돼야 될 텐데. 참 많이 좀 껄끄럽고 좀 그렇겠네요. 현역 국회의원으로서는 이제 두 사람이 한솥밥을 먹게 된 최초의 경우가 됐는데, 이런 설도 있더군요. 김종인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 들어오기 전에 이해찬 전 총리에게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할 뜻을 먼저 내비쳤다. 이런 설이 있어요. 그런데 이해찬 전 총리가 그걸 매몰차게 거절을 한 건가요? 비웃었다는 설도 있고. 비웃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김종인 전 대표가 나중에 대표가 된 다음에 앙심을 품고 정무적 판단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하여간 참 원로라고 했을 때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그 이해찬 전 총리와 김종인 전 대표 아니겠습니까? 자, 두 분의 이런 그 당내에서의 어떤 그런 역학관계 또 대립, 확실히 친문 비문으로 이렇게 갈리지 않습니까, 두 분은?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 되고, 근데 어쨌든 모두가 지금 다 통합해서 함께 가야 하는 상황이니까, 두 분 다 조금 성격이 강하잖아요. 이해찬 전 총리나 김종인 전 대표나. 근데
어쨌든 한솥밥을 먹게 됐으니까 누군가 먼저 손을 좀 내밀어서 좀 따뜻한 그런 광경을 연출하면 어떨까 그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그럴 일은 없다고 봐요. 그럴까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한결의 김태규 기자와 함께 정치권 이모저모 살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를 아시나요? 아름다운 얼굴, 탱탱한 피부, 건강한 수면.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가 도와드립니다. 검색창에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를 검색해주세요.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가장 싸게 안전하게 문자 발송 서비스의 지존 다이렉트 SMS. 매일 아침 그날의 최저가를 반영합니다. 인터넷 최저가가 아니면 차액을 100배로 보상합니다. 다이렉트 SMS. 뉴스가 쉽다. 뉴스가 즐겁다. 뉴스가 알차다. 왜냐고요? 김용민 브리핑이니까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 뉴스.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본격 정치 논평. 민주노총 대변인을 지낸 정호희 문자당 대표 만나겠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즐거운 추석 연휴 되셨습니까? 네, 잘 쉬었습니다. 예. 자, 우리 정 대표님과 함께 오늘 나눌 이야기는 뭘까요? 몇 가지인데요. 예. 자영업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근로기준법 얘기, 그다음에 알바생, 요걸 좀 섞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아, 자영업 사장님, 그리고 알바생, 이분들이 알아야 할 그런 꿀팁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김 PD님도 7시간 행불근의 총재 겸, 총괄회장 겸, 이사장 겸, 대표이사 겸 사장님이시잖아요. 이제 이 사장님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2016년 올해죠. 올해 6월 기준으로 자영업자가 572만 명이래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통계청 기준이고. 근데 자영업은 또 보통 보면은 가족들이 같이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무급 가족 종사자라고 하는데 이걸 포함하면 700만 명이 넘는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취업자의 27%가 된다는데 OECD 기준에 거의 한 2배가 돼요. OECD 기준이 한 13% 정도 되거든요. 너무 많죠. 근데 이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것은 마지막에 잠깐 좀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 자영업자도 사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하는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고요. 이 법에 있기도 하지만 특히 이제 이 자영업 소규모 업체의 알바로 사회생활을 처음 경험하게 되는 청년들이 이 알바하면서 낙인감을 굉장히 많이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좀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이 근로기준법은 꼭 지켜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근로기준법 자체가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기준법은 말 그대로 최저 노동기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수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근로자에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특수고용직이라고 해가지고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심지어 요즘은 이제 배달 노동자들이라고 하죠. 오토바이 가지고 하는 이런 경우까지로 이제 특수고용직으로 구분을 해서 아예 근로기준법에서 배제되는데 이 숫자가 또 200만 명이 훨씬 넘습니다. 상당한 문제가 되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 자영업 사장님들, 이제 주로 5인 미만 사업장인데, 근기법에 아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만 적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노동자 뭐 비정규직, 정규직 이런 거 상관없이 우리가 노동자라고 일반적으로 보는 한 600만 명 정도가 근기법에서 배제되거나 아예 예외적으로 적용되거나 이러고 있다는 현실을 먼저 감안하시고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제 재작년에 이 근기법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하라는 이제 권고를 했는데, 뭐 인권위원회 권고라는 것이 별로 힘이 없죠. 그래서 여전히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적으로 적용되는데, 이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도 꼭 좀 지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합니다. 이 노동법,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법 전체는 사회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특별법이고 강행규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반 시에 형사처벌이 따라요. 예컨대 우리가 2012년에, 그러니까 민주노총에서 2012년에 투표시간 연장운동과 더불어서 노동자들에게 투표권을 보장하라 이런 캠페인을 했는데, 이때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같이 알려드렸어요.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사장님들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전화가 마비가 됐어요. 얼마나 전화가 많이 오든지 업무를 못 볼 정도로 됐는데 주로 사장님들이 전화를 하십니다. 진짜냐, 거짓말 아니냐, 뭐 이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노동법은 특별법이고요. 강행규정이에요. 그래서 이 징역형 혹은 벌금형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거를 또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거만은 꼭 좀 지켜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근로계약서입니다. 이게 이제 알바천국 같은 데서 TV 광고도 많이 하고 해서 아실 텐데, 임금, 근로조건, 노동시간 뭐 등등등등을 해서 작성하고 서로 계약서니까 그죠? 상방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는데, 이걸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데 10인 미만 사업장들 일제조사를, 이건 물론 이제 정부에서 한 건 아니어서 정확한 통계를 할 수는 없는데 한 30% 가까이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이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진짜 근데 알바생이든 누구든 악감정을 가지고 노동부에 진정을 하면 어쨌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 근로계약서는 표준계약서가 있어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많으니까요. 꼭 좀 작성해 주셔서 광고 카피에도 나오잖아요. 싸울 일이 없어집니다 하는 게 이제 이 근로계약서라는 것 꼭 좀 지켜주시고요. 최저임금이 안 지키는 경우도 또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영세사업장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최저임금은 최고임금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최저임금 지금 6,030원이죠. 내년 1월 1일부터는 6,470원이 될 텐데 이거 징벌이 굉장히 셉니다.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근데 이렇게 위반이 많은데도 그다음에 뭐 추석 전에 조사한 바로 따르면 체불임금이 1조대가 넘었잖아요. 근데 이 처벌을 제대로 안 하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 최저임금 안 지켜가지고 감옥 갔거나 혹은 뭐 벌금 맞은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게요. 그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제가 알기로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경우 또 이제 화해를 또 권고를 하죠. 말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이에요. 특별사법경찰권이 있죠. 그래서 조사를 해서 처벌할 일이 있으면 검찰로 넘깁니다. 기소 의견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처벌을 받는데 체불임금 가지고 구속되거나 한 예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습니다. 제발 좀 지켜주시고요. 근로감독관님들도 좀 제발 좀 엄격하게 좀 적용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세 번째 주휴수당이 있는데 이건 진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적용되다 보니까 뭐 웬만한 수당들은 다 빠집니다. 뭐 연장 수당, 뭐
휴일 수당이 다 빠지는데 주휴수당만큼은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예. 예컨대 주 15시간 이상 을 근무했을 때는 일주일을 근무했을 때죠. 이럴 때는 일일의 평균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되고 이것을 위반해도 처벌받습니다. 2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꼭 좀 지켜주시고요. 4대 보험도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산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이것을 4대 보험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다 가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가입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작년 조사인데 국민연금 가입률이 29%, 5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입니다. 건강보험 가입률이 32.7%, 그다음에 고용보험 가입률이 31%, 뭐 이런 건데, 요거는 이제 별도법이다 보니까 이제 금기법의 처벌 조항은 없어요. 그런데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으면 50만 원의 과태료, 벌금과 과태료가 다르다는 건 아시죠? 벌금은 이제 전과 기록이 남게 되는 좀 큰 건데 과태료입니다. 그러니까 과태료가 얼마 안 되니까 또 안 하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피고용인 노동자들도 이 뭐 단기 알바를 하면서 사회보험까지 하는 것은 왜냐하면 반반씩 부담을 하니까 잘 안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이게 사회보험 좀 하는 게 좋고요. 건강보험 미가입 과태료 100만 원, 고용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좀 세죠. 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라고 정부에서 하는 게 있어요. 이 사업주에게 그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6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좀 가입해 주십사 하는 거고 아까 체불임금 규모가 사상 최대로 1조가 넘었다고 하는데 이게 그 벌칙이 제일 셉니다.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게 참 깝깝해요. 이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이 영세사업장들의 경우가 뭐 대기업에 비해서는 인건비 비중이 굉장히 높겠습니다만 웬만한 음식점이나 이런 데 보면 임대료 부담이 워낙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건비를 다른 거 다 쓰고 마지막으로 남겨놓는 거죠. 그래서 적자를 보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못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도 바람직한 거는 아니죠. 그다음에 연장수당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 뭐 8시간 이상을 근무했다거나 또 야간 근무를 했다거나 이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안 돼요. 그러나 강제근로는 또 지킬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사전에 약정한 그래서 반드시 거부할 수 있다. 요 말씀드리고요. 이것도 좀 헷갈리실 텐데 해고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 5인 미만 사업장은 또 근로자로서는 대단히 좀 불리한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해도 노동위원회에 가서 이제 구제 신청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해고 예고의 경우는 조금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해고를 한다 하더라도 30일 전에 반드시 문서로 통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한 달치 30일분이죠.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진짜 많은 분들이 모르실 텐데 임산부 보호는 굉장히 철저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에게는 출산 전후를 통해서 90일간 휴가를 주어야 된다. 예를 들어 이제 뭐 조그마한 동네 의원이다 이랬을 때 사업주 입장에서는 좀 깝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대체 노동자를 고용하면 정부에서 또 보조금을 지급하니까요. 이 여성 보호 반드시 좀 해주셔야 되고 또 분쟁이 제일 많은 게 퇴직금입니다. 퇴직금, 2013년까지는 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다 줘야 됩니다. 조건은 있죠. 주 15시간 이상, 그 다음에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1년 미만일 경우는 퇴직금 어느 경우에도 발생을 안 하니까요. 그래서 이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줘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뭐 대체로 이제 그 근로기준법의 조항이 100개가 훨씬 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게 한 7, 8가지 지금 말씀 요 정도니까 이거는 좀 지켜주셔야 되고요. 더 자세한 것은 노동부 전화번호 하나 알려드릴게요. 노동부가 국번 없이
1350번입니다. 1350. 예. 그다음에 이제 민주노총 역시 국번 없이 1577-2260 전화 주시면 구체적인 사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장님들이 참 어렵긴 합니다만 이걸 꼭 지켜주십사는 말씀과 더불어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과당 경쟁이기도 하고 너무 많고 OECD의 2배에 달하는 자영업이 있고 이런 건데 자영업자를 위해서 한 말씀 드리면 참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대부분의 이제 자영업자들이 생계형이고요. 비자발적 자영업으로 내보를 잃은 겁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이래서 이제 3가지 요인이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불안정한 고용시장으로 인한 과당 경쟁, 두 번째 내수 부진, 세 번째가 제일 크죠. 대기업의 골목 상권 침탈 이런 거란 말이죠. 이런 모양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일자리에 쫓겨난 장년층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청년 알바들을 또 착취하는 이런 구조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은 지키고 사업하자 이런 거고요. 이 영세 자영업 사장님들은 노동자들과 연대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영업이 생계형이고 비자발적 자영업으로 되는 이유가 고용시장이 불안하니까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기업의 하청, 수직 계열화되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계와 연대를 해서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면 자영업자들의 처지도 당연히 높아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첫 번째 법은 꼭 지켜주시고 두 번째 제발 노동자들과 연대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구문이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다시 한번 우리 정호희 대표께서 거론하신 이유는 알지만 잘 안 지킨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몰라서 못 지키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알고도 남들도 안 하는데 이러지 마시고요. 처벌받을 수 있고요. 사회적으로 지탄받으면 안 되잖아요. 사업하시면서. 그래서 꼭 좀 지켜주십시오 하는 말씀에서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호희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아주 행복하게 잘 보냈는데 늘 명절 끝나고 나면 쓸쓸한 마음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쓸쓸한 마음. 고향을 등지고 다시 일터로 돌아오는 그런 마음, 허전함 이런 겁니까? 네, 그렇죠. 점점 퇴락해가는 고향 풍경도 그렇고 점점 야위어가는 어머니도 그렇고 또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야 하는 일상도 그렇고. 교수님, 그 명절 사이에 비보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제 18일이죠. 한국 분단 문학의 누가 그래도 대가라고 알려진 이호철 선생이 세상을 버리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상을 버리셨다. 제가 얼핏 알기로는 인민군으로 끌려가서 포로가 돼서 남한에 남아서 이렇게 분단된 현실에 대한 애달픔을 글로 문학으로 이렇게 남기신 그런 작가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인민군으로 왔다가 다시 북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월남했죠. 그랬군요. 아주 복잡다단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1932년경도 원산에서 태어나셨고요. 월남한 이후에 50년 중반 이후에 탈향을 발표하면서 이산인으로서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죠. 외부적 강제에 의해서 고향을 잃어버린 한 사람으로서 한국 분단 문제를 지속적으로 파고든
이른바 분단 문학의 한 정점을 보여준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대표작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예. 일단은 가장 먼저 들어야 될 게 고향을 떠난 이후에 부산 광복동에서 어렵사리 삶을 시작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타향이라는 소설이 참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고향에 두고 온 딸을 그리워하면서 12시만 되면 늘 딸을 기다리는 시간을 갖는 아버지의 아주 서러운 세월을 그리고 있는 달아지는 살들. 살이 달아 빠진다 그러잖아요. 예. 살이 빠지는 그런 세월들을 그리고 있는 소설, 달아지는 살들도 있고요. 예. 또 인민군 포로로 갔던 그 형제의 그 아릿한 삶을 그리고 있는 나상이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벌거벗은 모습이란 뜻인데요. 세상에 물들지 않은 아주 순진하게 이를 데 없는 형이 어떻게 전쟁의 폭력에 사라져 가는가를 그린 작품이고요. 그리고 누가 뭐래도 이 전쟁통에 부산 국제시장 근처에서 피난민 생활하면서 겪었던 경험을 중심으로 그리고 있는 소시민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예. 이 장편인데요. 이 소시민은 전쟁통에도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주 리얼하게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예. 근데 오늘 이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 아무래도 이호주 선생의 뭐 출세작이라면 출세작이고 또 자신의 이름을 이 문단에 알린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판문점을 중심으로 짧게 말씀드리면서 이호철 선생이 봤던 판문점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 그리고 이 판문점이라는 한국 현대사의 상처 또는 은유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남아있는지 굉장히 짧게 한번 말씀드릴까 싶네요. 예. 이 판문점은 1961년에 발표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때 막 그 장면 정권이 들어서서 새로운 정치를 실험하고 하는 그 시점이죠, 바로. 예. 잠시 후에 또 뭐 박정희에 의해서 쿠데타로 무너지긴 하지만. 예. 그 판문점은 어떤 기자가. 예. 그 판문점을 찾으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 네, 판문점에서 뭐 납북자를 둘러싼 회담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회담 장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이 사람에게는 그 판문점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이 작가에게 문제인 듯한데요. 예. 일단 거기 판문점을 찾은 외국인들에게는 판문점이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냥 하나의 구경거리죠. 예. 신기한 구경거리죠. 이게 선 그어놓고 이상한 판자집 같은 하나 지어놓고 이 양쪽이 갈라서서 큰 소리 치고 있는 장면을 호사치미로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모습에 이 우리의 주인공 기자는 상당히 화가 나고요. 네. 또 북한 쪽 기자들하고 만나는 장면도 있는데 뭐 꽤 자연스럽습니다. 아직 전쟁이 끝난 지 10년도 안 된 시점이잖아요. 이 1961년이면은. 예. 그러니까 또 63년에 판문점이 설치됐으니까 뭐 8년, 9년쯤 지났나요? 시간적 거리가 가깝지 않습니까? 아직은. 예. 그래서 이제 북한 쪽 기자들과 남한 쪽 기자들이 뭐 스스럼 없이 얘기 주고받는 것도 인상적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인공과 여기자, 젊은 여기자와의 이념에 따른 약간의 갈등이 있지만은 그래도 인간적인 교감, 또 상당히 주목할 만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보다는 이 판문점이라는 소설의 압권은 이 구절입니다. 잠깐 읽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00년쯤 뒤 판문점이란 고어로 판문점이 될 것이다. 사라진 언어가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때 백과사전은 이렇게 쓰일 것이다. 1953년에 생겼다가 1900년에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호철 선생은 1900년에 20세기가 다하기 전에는 판문점이 사라질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 나라 북위 38도 선상 근처에 있었던 회개망측한 잔물이 바로 판문점이었다. 회개망측한 잔물, 잡스러운 물건이라는 뜻이죠. 잔물, 예. 일테면 사람으로 치면 가슴 패기에 난 부스럼 같은 거였다. 부스럼은 부스럼인데 별로 아프지 않은 부스럼이다. 아프지 않은 원인은 부스럼을 지닌 사람이 좀 덜 됐다, 불감증이다, 어술하다는 데에 있다. 한데 그 부스럼은 그 사람으로서도 딱하게 알기는 아는 모양인데 어쩐단 도리가 없다. 그 부스럼을 지닌 사람은 그 부스럼을 모든 사람과 더불어 공동 책임을 지고 싶어하고 그 당대를 살펴보면 사실 그럴 만한 객관적인 내력도 어느 정도 있긴 있었다. 그러나 그 공동 책임이 도무지 불가능했다. 그리하여 그 당자는 덜 됐다고
해도 할 수 없고 불감증이라고 해도 할 수 없고 어수룩하다고 들어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냥 내버려 두기로 했다. 이럭저럭 세월이 지나는 동안 정작 당사자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멀쩡한 정상인 행세를 시작했다. 요 구절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뭐 20세기가 끝나기 전에 이 땅에 사라질 줄 알았던 판문점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그리고 더욱 완강한 형태로 남아있다는 게 뭐 비극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 또 하나는 이게 사람으로 치자면 가슴팍의 부스럼 같은 것인데 이 부스럼에 무감각한 지경이 되어버렸다는 게 우리 이호철 선생의 판단입니다.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부스럼이 점점 더 깊은 병이 돼 가는데도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이 판문점은, 또는 판문점의 확대판인 이 휴정선은, 그 비무장지대는, 또 그 너머에 있는 수만 남북의 대결 구조는 점점 더 고착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이 판문점이라는 짤막한 소설이 아주 예리하게 진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마 모르긴 해도요, 뭐 이산인으로서 북에 두고 온 가족들도 있었고, 또 그렇게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와 자유왕래 그리고 통일까지를 갈망했을 이호철 선생이 그 뇌종양이라는 병마와 싸우면서도 아마 편치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 판문점에서 얘기했던 게 고스란히 그 작은 희망마저도 다 깨져버린 상황에서 아쿠아일로로 치닫고 있는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호철 선생의 마지막 가시는 길이 편치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지금 북한이 뭐 대홍수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죠. 예. 북한의 정치 지도자들, 권력의 중심에 있는 세력들은 별개를 하더라도 그 정치 체제 하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북한의 주민들 또는 북한의 인민들을 참 나몰라라 하는 지금 우리의 현실도 아마 이 이호철 선생이 접했다면은 견디기 어려웠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북한의 인권을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예. 뭐 북한 인민들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예. 예, 뭐 정치하는 사람 잘못이죠. 인민들에게 이런 정부 차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민간 차원에서라도 대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길이 트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네, 뭐 북한 수재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 남북 대결이 점점 더 심각한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는데요. 예. 판문점이란 말이 고어가 되기를 이 백과사전에서 볼 수 있길 바랐던 게 1961년인데 예. 벌써 55년이 지났죠. 예. 55년이 지난 현재는 더욱더 그 골이 깊어져서 이야기를 걸 수 있는 길마저도 점점 더 멀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 그 이호철 선생의 작품 중에서 우리 애청자분들께 한번 추천해 주고 싶은 작품, 판문점 말고 또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단편 중에는 탈향, 고향을 떠나다는 뜻이고요. 예. 탈향과 달아지는 살들, 그리고 나상 이런 걸 권하고 싶고요. 예. 그리고 장편 소설은 앞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소신이라는 작품이 뭐 60년대를 대표하는 최인훈의 광장의 그 관념성과 대비되는 정말 구체성이 입각해서 이 피난민의 애환과 그 갈등과 일상들을 아주 사실적으로 그린 뛰어난 작품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좋은 작품들이 참 많은데요. 이제 이거 다 읽을 수 없는 노릇이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판문점 이하 이런 단편 소설들과 소시민 정도는 함께 하는 게 이 이호철 선생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싶고요. 이런 아쉬움은 또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외국의 경우를 꼭 빗대서 그런 건 아닌데 예. 살만하고 사람들이 생각이 좀 있는 동네 사람들은 그냥 예술가가 세상을 뜨거나 예. 또는 일을 당하면은 거기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게 상례처럼 보이는데 예. 우리는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 문학자를 비롯해서 예술가들은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 같은 존재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 고통스러운 삶을 견디면서도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과 끝까지 대결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그 고통 속에서도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떠나는 길이 조금 덜 쓸쓸하도록 우리가 마음에서만이라도 하나의 예의를 표하는 게 인지상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호철의 판문점, 예, 한번 꼭 읽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제주에서 친구랑 재미있게 놀고 싶은데 문자당에 물어봐. 원룸 구할 때 주의할 점? 문자당에 물어봐. 수술 입원 후에 보험금 받았나 확인은? 문자당에 물어봐.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 어디서? 문자당에 물어봐. 집수리 견적, 생활, 보험, 법률도 문자당에 물어봐. 혹시 내 반쪽도? 포털이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 어디서든 문자당을 검색해보세요. 잠깐! 불법적인 일은 사양합니다. 대한민국 최초, 아니 은하계 최초의 잡놈 평전, 김어준 평전. 무식하지만 의리 만빵의 엄마, 노골적인 인종차별의 격분에 개싸움을 벌인 이탈리아 현지인, 한겨울 침낭 안에서 인류의 적인 사랑을 나눈 유럽 여성, 그리고 전대미문의 사기꾼 MB까지 김어준의 학교에는 참 많은 선생님이 있었죠. 자기가 언제 행복한지, 내 욕망이 뭔지, 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자기하고 대면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욕망의 주체가 돼서, 그리고 그 일을 그냥 해요. 은하계에 다시 없을 딱 한 사람, 김어준. 김용민이 김어준을 9년간 관찰한 기록, 김어준 평전. 김어준 평전, 인터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매일 일부 코너지요. 뉴스 듣기 평가 당첨자,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시선을 가진 출판사 포데로사에서 협찬합니다. 기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께 선물 드리고 있는데요. 성역에 도전하며 현장을 뛰는 기자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일상화된 징계와 해고, 악의적인 소송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진실보도라는 소명의식을 가슴에 품고 살지만 상명하복의 조직 문화에서 월급쟁이 소시민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소개할 책 기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기자 130여 명의 치열한 현장과 삶에 대한 기록입니다. 수습 기자부터 고참 기자까지 하루 12시간 넘게 현장을 돌아다니고 모니터와 씨름하는 기자들의 생생한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회적 소명을 지켜나가는 진짜 기자들의 이야기. 기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네, 오프라인 서점에서는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데 인터넷 서점은 알라딘에서만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알라딘. 기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 거제도 펜션 이용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 분께 펜션 2인실 이용권을 드리는 곳은 두모실 펜션입니다. 두모실 펜션. 경남 거제시 장목면 율천 두모로 154-43 두모실 펜션. 예, 거가대교 남해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절경입니다. 두모실 펜션. 검색창에서 두모실 펜션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정답자 만나볼까요? 더 브레인님. 네, 3번 국민안전처 맞히셨습니다. 일본에서 장기간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지진에 대한 언론의 보도 행태와 국가의 대응은 너무나 어설펐습니다. 국가재난주관방송이라는 KBS는 첫 번째 지진이 발생한 지 20여 분이 지나서야 뉴스 특보를 전했습니다. 일본의 공영방송 NHK의 재난방송은 우리나라 언론과는 양상이 전혀 다릅니다. NHK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자 불과 몇 초 후에 긴급 지진 정보를 방송했고, 발생 2분 후에는 뉴스 특보 체제로 전환해서 스튜디오에서 속보를 전달했습니다. 일본의 다른 민영 방송사들도 비슷한 시각에 속보를 전했습니다. 국민안전처의 대응 문제 등 이야기할 것이 너무나 많지만 그 전에 천재지변에 대한 안이한 초기 대응 태도에 답답함을 느껴 한 말씀 드렸습니다. 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당첨자 마녀 이인님, 정답 3번 국민안전처 맞히셨습니다. 너무나 울분이 터져 말이 안 나옵니다. 학생을 교육한다는 선생이란 사람들이 어째 세월호 선장과 한치도 다름이 없나요?
학교에서 학생들 보고 가만히 앉아 자습이나 하라고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진짜 2014년 세월호 참사를 보고도 어째서 배우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이런 나라에서 누가 애를 낳아 키우겠습니까? 아이고, 이 나라가 모두 곡소리에 빠져 울부짖어도 새누리당과 청와대 그분은 여전히 북한 하시겠지요. 절망의 나라입니다. 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노아 KOR님도 정답자입니다. 3번 국민안전처 맞히셨습니다. 갑작스러운 흔들림에 놀라서 어머니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천장만 쳐다보며 잔뜩 몸을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뉴스를 뒤지고 TV 채널을 이리저리 돌려보아도 지진에 관한 언급은 없더군요. 그러더니 2차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패닉 상태가 되더군요. 지진이 멈추자 무작정 어머니를 모시고 아파트 현관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미 많은 주민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움에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저 지난 세월호 참사에서 배웠듯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교훈만 서늘하게 다가올 뿐이었습니다. 네, 이런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축하드린다라는 말을 하기가 민망하군요.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로 이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DJ 이종황입니다.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찰서장 출신으로 지금 성주에서 대빵인, 아니 이분이 아직도 성주 대빵이셨군요. 성주 대빵님 또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사연을 보내보았지만 고민이 더 늘어나기만 한 성주 대빵입니다. 제가 명색이 경찰서장 출신인데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제가 여성 주민들을 비하했다나 뭐라나, 근데 저는 누구보다도 술집과 다방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개념 있는 여성들에게 죄다 술집하고 다방에서 일하는 분들, 이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여성 주민들을 띄운다고 한 말인데 갑자기 반미 좌파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고소한다고 지랄입니다. 아니, 술집과 다방에서 일하는 게 어때서 직업에 귀천이 있단 말입니까? 이거야말로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비방모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선생님, 저를 비방모략하는 자들 어떻게 단도리 칠 방법이 없을까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단도리라는 말을 쓰셨군요. 일본말 그렇게 무분별하게 쓰시면 저 야마도입니다.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안타까운 사연이군요. 지하경제의 활성화는 대통령 공약사항 아니었습니까? 지하경제 활성화의 여건을 지하하는 이런 성주 대빵님의 발언을 오해하다니 참으로 착잡합니다. 성주 대빵님, 이 방법은 어떨까요? 성주 대빵님 친하신 술집 여종업원 분들을 다 모아서 기자회견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종업원들이 우리 사드 반대한다. 그리고 우리 술집 다방 여자다. 성주 대빵이 무슨 거짓말을 했는가? 이렇게 말하도록 하는 겁니다. 아니, 팩트를 얘기했는데 왜 문제냐? 이러는 거지요. 네? 그 여성들에게 외상값을 아직 갚지 못했다고요? 무리한 요구라고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성주의 제3부지 롯데 골프장에다가 술집과 다방으로 구성된 대규모 지하경제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개업 때는 성주 대빵님이나
털우택님 같은 분들이 성주로 몰려가서 그렇게 해서 매출을 올려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하 경제가 활성화되면 성주 참여를 대체하는 성주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임기 4년 만에 첫 공약 이행 사업으로 지하 경제 활성화라는 공약을 달성한 대통령에게 큰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경북도지사 공천 떼어놓은 당상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다가 복합단지 지으면 전자파가 센 사드는 어디다 배치하냐고요? 야, 이 새끼야! 너 아직도 사드 배치 타령하고 있냐? 성주구민들을 대변하고 성주구민들을 행복하게 하라고 뽑았더니 배신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성주구민들을 모욕해? 성주대빵? 이 새끼 성주대뻥이 낳겠다 이 새끼야. 성주대뻥. 하여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연은 즉각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 성주 대빵에게 이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아는 채의 양심에 털난 남자.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